아랍 민족주의가 이제 태동을 점점 힘을 기르면서 미국이 지배하던 석유 산업에 제동을 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석유 가격을 폭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석유 파동까지 겹치게 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71년에 닉슨 쇼크로 이제 달러의 가격과 금은 이제 따로 놀게 됐어요. 달러의 가치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지지해줄 수 있는 그 도구는 사라졌습니다. 금하고 이제 연동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석유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핏줄과 피어가 갔던 석유값은 폭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여러분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때는 서구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냉전에서 패배할 수 있는 매우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이것은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네. 처음에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은 분명히 냉전 시대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전쟁으로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 베트남 전쟁이 20년을 끌면서 달러 금본위 시스템이 브렌트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리고 4차 중동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오일쇼크까지 이제 모든 것들이 한 방향, 미국이 중심이 되는 서구 체제를 파괴시키는,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방의 이 상황으로 보면은 서방 냉전 시대에서 서구 자본주의가 패배하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미국은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닉슨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게와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4년에 미국과 사우디가 밀약을 맺게 되는데요. 네. 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페크에서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만 거래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오페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메가딜, 역사를 바꾸게 되는 이 비밀 밀약을 총지휘 뒤에서 주선한 인물은 바로 헨리 키신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달러 거래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페트로 달러 시대가 개막이 되는 것이죠. 즉 석유 거래는 오직 달러로만 한다라는 이러한 불문율의 법칙이, 그런 규칙이 생긴 것이 바로 이 1974년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페트로 달러가 시작됐나예요. 그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달러 시스템은 70년대 초반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미국과 사우디가 은밀하게 만나서 비밀 회담을 해서 재무장관이 가서 바짓가랑이를 끝잡고 너 가서 날아가서 이 사우디 설득 못하면 돌아오지 마, 이런 어마어마한 압박을 갖고 가서 성사시키게 되는데, 재무장관이 성사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두 나라가 밀약을 했다 그래서 이미 아랍 민족주의에 이미 컨트롤 받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이 그것을 다 동의하겠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의 다른 국가들도 그런 상황을 동의하겠냐는 것이죠. 즉 이렇게 둘이 밀약을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과 사우디가 야, 우리는 니네 이제 앞으로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해, 이렇게 약속했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이 그걸 따를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그러한 그 전략이 필요했던 거예요. 1979년에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이라는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와 미국 간의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랍의 국가들이 석유 위기를 거치면서 석유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게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동 국가들이 벌게 된 오일 달러를 가지고 중동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 아니면 뭐 주택, 도시, 없었던 도시를 사막에 삐까번쩍한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마구마구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건설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주냐면 미국한테 발주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사이클링이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적자를 통해서 달러를 발행하고 해서 많은 적자가 생기는데 그 혜택을 가장 크게 입게 되는 중동 국가들이 자신들이 번 돈을 다시 미국에게 쓰는 거예요. 그 협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리사이클링 시스템은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됩니다. 뭐 제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8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에 굉장히 많은 무역 적자를 입게 되죠. 그죠?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무역 적자를 입게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무역 적자를 용인하면서 미국 물건을 사준 이유는 뭐죠?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었죠. 뭐죠?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되사주는 거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똑같은 일을 하죠. 미국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마구 많이 사주는 그 대신에 조건으로 뭐예요? 중국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사이클링을 함으로써 트리핀의 딜레마, 무한히 커져가는 기축통화국의 무역 적자를 다시 상쇄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이에요. 당시에는 국채를 사주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사를 많이 벌인 거죠. 공사판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현대건설이나 많은 건설 기업들은 일종의 미국으로부터 하청업을 한 거죠. 하지만 퍼스트 벤더는 미국이었고 미국은 모든 공사를 자신들이 하지 않고 우방국인 한국에 줬고 우리나라는 그 혜택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페트로달러의 기반의 그 트리핀 효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돼.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을 거치면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중국이 그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왔고 현재는 이제 그런 거래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란도 역시 이전에 중국보다 먼저 달러가 아닌 다른 돈으로 석유 거래를 시도했어요. 물론 그러다가 경제 제재를 받았죠. 물론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모두 다 페트로달러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잘못됐느냐? 그러면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냐? 과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많은 페트로달러라는 얘기를 막 흔하게 쓰고 있는데 과연 그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 페트로 시스템 자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몇 개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달러와 석유 규모, 거래 규모가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정확하게 얼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얼만큼
발권이 됐는지를 제가 따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에 미국의 GDP 변화를 제가 찾아봤어요. 물론 절대적인 달러 발권량을 제가 그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얼마나 그것이 증가했는지 상대적인 증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71년에 대략 미국의 GDP는 2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2조 달러 정도 되고, 그런데 2018년에는 대략 20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20조 달러 정도가 이제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1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50년 동안 미국의 GDP는 10배가 증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미국의 발권된 양, 달러를 프린팅한 양이 대략 50년 동안 10배 증가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기간 동안 석유 생산량은, 석유 거래량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늘었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것이 석유 총 생산량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비슷한 시기를,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시기를 볼까요? 자, 1971년도 닉슨 쇼크가 있었던 1971년도에는 대략 5천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을 보니까 대략 9천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생산이 됐어요.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지금 터지고 있는 올해 만약에 본다면은 9천만 배럴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그 석유가 생산됐겠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그 아웃라이어한 그 포인트니까 그걸 뺀다고 치더라도 대략 1.8배, 2배가 되지 않아요. 그죠? 지난 50년 동안 석유의 생산의 증가량은 채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규모면에서 달러의 발권량과 석유 거래량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거의 5배 정도, 5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석유 거래로는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에는 석유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네, 너무 적어요. 그런 관점에서 페트로달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970년대는 페트로달러가 맞아요. 그때는 너무나 위험했죠. 달러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그 헨리 키신저가 그걸 땜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는 사우디하고 미국이 손을 잡던 그 시점에는 페트로달러가 유지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페트로달러가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페트로달러, 석유 태환이라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예. 애초부터 그런 말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러는 브레튼 우드 체제를 탈출하면서 킹스턴 체제가 되면서 신용화폐가 돼버렸어요. 즉 불태환. 어떤 것도 돈을 바꿔주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현물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지 않아요. 이미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 시대는 그런 무언가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50년 전에 끝났어요. 브레튼 우드 체제로 더 이상 그런 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역시 석유 태환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정량적인 지표로 석유 거래를 가지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정의 자체로도 말이 되지 않아요. 달러는 어떠한 특정한 그러한 거로 그렇게 가치를 유지하지 않는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유지하는가? 궁금하시죠? 네. 매우 복합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복합적이란 말은 되게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복합이라는 말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달러를 가치를 받쳐주고 있는 것은 현재 경제,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있는 모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맞물려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금도 있어요. 물론 석유도 있겠죠. 금, 은, 구리 이러한 광물, 현물로도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석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채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제 시스템들은 다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달러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단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무너진다 그래서 달러가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뭐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미중 무역 정책을 지금 치르면서 이런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자, 달러가 살아남을까요? 네. 저는 간단하게 대답을 하자면, 저는 적어도 당분간은 달러의 기축통화 시스템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달러의 가치를 받쳐주는 그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나가 무너진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래서 달러가 금방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그 가치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한 달러 가치를 바치는 그런 메커니즘적으로도 달러가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달러가 살아남을 만한 또 하나의 이유는 모두 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기축통화라는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의 통화는 다 달러를 기준으로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달러가 무너지면은 모든 나라, 자기네 나라에 있는 화폐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외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국가 간의 합의. 만약에 현재 미국의 외교적인 위치가 흔들린다면 달러의 위치도 흔들리겠죠. 네. 결국은 기축통화라는 것은 단순히 화폐와 금융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정치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 쥐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미국은 충분히 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기축통화 시스템을 흔들려는 그러한 시도를 무마시킬 수 있다, 찍어 누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찍어 누르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군사력입니다. 네, 군사력이에요. 제가 오늘 보여주진 않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나머지 국가들의 군사력을 다 합한 것보다 큽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연합해서 나머지 나라들의 군사력을 다 합한 것이 미국의 군사력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시점이 되면, 네, 그리고 그 국가들이 모두 다 미국의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의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은 무너지겠죠.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일은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벌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더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경제가 매우 다이나믹하게, 예전보다 점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의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들을 추가시키고 있어요. 추가시키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집어넣음으로써 달러의 생존력을 이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두 편에 걸쳐서
화폐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조업이라고 하는 산업 분야를 좀 특화시켜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임기 안에 있는 화면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기 자동차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 카메라가 집안 곳곳을 움직이면서 카메라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제품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하지만 로봇이 만드는 상품은 그때마다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죠. 퀘이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회사는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헬멧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기존과는 다르게 헬멧을 만듭니다. 이 헬멧을 쓰고 화재 현장을 가게 되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을 보게 돼요. 헬멧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기존과는 다른 기술을 접목해야 되고 기존과는 다른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CNH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기업도 독특한 사례입니다. 트랙터를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농경지에 이 트랙터가 떡하니 자리를 잡으면 자동으로 AI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기술이 만나서 이 트랙터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농작물을 수확하죠. 10년마다 강산이 바뀌듯 10년마다 디지털 기술은 큰 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